두려움도 있고 지금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할아버님 댁에 엄청난 사실 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나라 줬어도 좀 부자는 많아서 탐난 망한다고 돈이 있었을 건데 아버님 때까지 경제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 아버님 역시도 네.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노비들이 이제 학교를 이렇게 델타 주고 요즘 말하면 조랑말을 태워서 학교 출근하고 도련님이시네요. 예, 도련님. 퇴근하고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우리 할아버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일부의 자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구 중심가에 지금 말하는 인문사회 과학 서점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역시도 그런 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 서점을 영위하지 못하고 요즘 말하면 동지들이 오면 책 그냥 주시고 뭐 나중에 돈 있으면 갚아라 뭐 그러니까 그 서점이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또 그걸 좋아하셨고 또 거기 물림 서점을 중심으로 대구에 이제 가장 중심부에 있었는데 거기에 모였던 진보 지식인들이 인혁당 사건을 통해서 다 죽게 됩니다. 8분은 사형당했고 그 부채를 아버님이 평생 가지고 계셨고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제가 아까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 중에 내가 아버님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인혁 사건 관련되신 서동원 선생님 자식이 내하고 같은 나이인데 그 대학 등록금, 제 대학 등록금을 그 친구를 주게 됩니다. 내일이 등록하는 날이고 내일 돈 내야 되는데 아버님이 인혁당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네. 돌아가신 분의 아들 등록금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내일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을 못 해야 됐어. 그때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아버님의 돌아가실 때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다. 단 아버지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내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제가 그걸 여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님 그동안에 고생했던 모든 옥고는 어쨌든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늘 가면 영감 그때 왜 그랬어? 자식이 중요해? 그 친구가 더 중요해?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사실 못했는데 진짜 뭐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10년 동안 우리 지금 현 재판부, 양성태 사법부, 우리 박근혜, 이명박 사법부가 싸우면서 단 국가로부터 1원 이상을 내가 성소했기 때문에 그 성소된 금액을 우리 그 정손자인 이제 우리 애기한테 대학 등록금으로 이제 제 돈이 아니고 그 정교 할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유산이다 이렇게 물려주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저도 갈등이 어쨌든 간에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활동가들은 이게 수입이 없잖아요 거의. 그걸 또 몇십 년간 이렇게 지속하려고 하면 또 우리 아내 같은 또 우리 자식 같은 희생자가 또 생기게 마련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제가 우리 대표님을 오늘 처음 뵙게 되었고 이런 공간에 와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이런 사실을 좀 알려주고 싶었다. 단 한 명이라도 좋았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앞으로 또 제가 이제 전국유족회 사무국장의 역할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 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대구에 또 시월환경이라는 큰 화두가 있기 때문에 이 화두를 자꾸 평생을 또 가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모습이 이렇지만 이제 이 반텀은 유족이고
반톤 활동가입니다. 그죠? 예, 활동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목표가 그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하나 좀 정리를 하고 하자면 사실은 선생님 전 모실 때 전쟁 유족회 문제로 모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할아버님이 그 피해자이시고 직접적인 피해자이시고 아버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 인혁단 사건 같은 경우는 간첩 조사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진보 지식인들을 이제 말살하는 건데 사실은 아버님이 그 민주화 운동 활동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고 이 연대 의식이 있는 분들이신 거죠. 계속 이 군사 정권 안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진보 지식인으로서. 그러면서 그 동료들이 아무 죄 없이 죽은 거예요. 인혁단 사건이라는 거는 사법 역사 수치의 날 아닙니까? 사형 선고하고 바로 죽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채 의식을 가지신 건데 사실은 부채 의식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없는데 친구로서 그냥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지금 반쪽은 유독해, 반쪽은 활동하라고 하시잖아요. 활동가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만히 보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똑같아. 예전에 통계를 봤더니 친일파 후손들 통계를 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에 몇 퍼센트더라? 거의 뭐 40% 이상이 들어갔다고요. 근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사실은 대학도 못 가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야. 근데 선생님 집안도 보니까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부유했고 근데 지금 와서는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으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선생님도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연좌제에 걸려갖고 교사 활동은 못 하셨어요. 그렇죠? 못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형제복지전 얘기할 때 그리고 성감하고 얘기할 때 보셨잖아. 그분들 어렸을 때 그렇게 박해 받으시고 지금 뭐 하려고 하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평생을 선생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이게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근데 선생님 우리 지금 방송하면서 최초로 지금 제이 제임스라는 분께서 10,000원을 후원하셨습니다. 이 돈은 우리 전쟁 유족회 선생님께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요. 이렇게 많이 후원 좀 해주세요. 네. 아유. 근데 또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선생님. 따로 이거 말고 아버님 얘기도 있는데 선생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선생님은 연좌제 때문에 실제로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왜냐면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말로는 들어봤어도 연좌제라는 게 도대체 뭐고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이 연좌제에 관련된 피해 상황을 좀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제 우리 유족분들 중에서 이렇게 같이 동참하자고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유족회원의 대부분이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많이 했어요. 자기가 피해 받았는데 그것을 왜 알리려고 하지 않을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할머님의 그 내재된 마음속에 혹시 또 그런 것을 국가기관에 제시했을 때 또 다른 피해가 올 수 있다는 항상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좌제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이기 때문에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를 못했고 그 이제 뭐 대학에 가니까 갑자기 대학에 가니까 뭐 아버님 할아버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학생운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조통특위의 막 위원장이 될 정도로 이게 막 짧은 시간에 저는 학습도 안 하고 공부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후광을 얻고 갑자기 뭐 쫓겨다니는 그런 이 상황이 되겠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그렇게 맞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공부된 게 없는데 그럼 지금처럼 이제 우리 학생운동을 하려면 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좀 그런 상황이 됐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피해라 하니까 피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조직 활동을 사실 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대학을 어쨌든 제대 갈래 군대 갈래 하면 뭐 군대 가고 뭐 또 이래 피해라 하면 또 도망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90년대 졸업하게 됐습니다. 학교를 한 10년 가까이 다니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총장께서 야, 니 빨리 졸업해라. 저는 이제 그 생물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160학점을 따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140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나는 158학점만 따고 2학점 끝까지 안 따고 이제 한 학기에 뭐 그 졸업할 때까지 이제 학교 안에 있으면 아무래도 뭐 집회를 하거나 시위를 해도 좀 보호를 받잖아요. 내가 사회인 같으면 돌 하나 던지면 뭐 구속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때 당시 그래도 좀 뭐 한 3일 구리 살다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 이제 그 학교 안에서 이제 어쨌든 같이 동지들하고 있으면 좋겠다. 이 영감이 느닷없이 자기 정치학 개론 강좌에 지가 뭐 등록을 해가지고 졸업을 하라고 해서 그래 자기가 추천장을 하나 쓸 테니까 학교에 이제 가라. 네가 어차피 제일 좋아하는 게 선생이 네가 목표니까. 그래서 졸업을 무식하게 그냥 드럭했습니다. 말만 듣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있는 모 여상하고 뭐 김천에 있는 모 학교 이런 데 이제 이력서를 내고 뭐 그래도 장관급인 총장께서 이 야가 똑똑하니까 좀 데리고 가라고 추천해 줬으니까. 그러게요. 영남대 총장이면 더군다나. 그래서 이제 좋은 요즘 말하면 이제 이게 좀 그 청탁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당당히 이렇게 잘 되더라고. 근데 꼭 마지막에 이제 신원조에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더라고. 졸업은 했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그때는 제가 생물학과를 가게 된 동기도 아버님에 반해서 아버님이 그때는 정치 활동을 하시는 줄 알고 제가 문과에 있어 지금도 나는 문화인류학이나 역사학 이걸 그때 당시 공부하려고 마음을 새겨 먹었는데 아버지 재수 없어서 양반은 맨날 대마고 감옥 가고 뭐 엄마도 안 돌보고 그래서 내가 자연계를 갔는데 생물학 외에는 암기하고 뭐 이런 과목이 없습니다. 화학, 수학, 물리, 뭐 농업, 뭐 공대 이래서 생물학과는 그래도 좀 암기 과목이 아니겠나 싶어서 드럭 지원했는데 이게 뭐 자연과학이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도 다행히 뭐 머리가 조금 좋았는지 나빴는지 결석을 많이 해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30% 안에 들어야지 이제 그 교원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졸업하고 나는데 단 한 군데도 오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뭐 사립고등학교 같은 데면 한 500만 원만 주면 뭐 이렇게 또 취직도 시켜주는 그런 사회였으면 그때 세상은. 그런데 이 신원조회라는 이게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벽인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다는 건 알았고 또 할아버님이 그렇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게 내까지 피해를 주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안 되니까 공무원도 안 되는 거고. 그때가 90년도요. 그렇죠. 네. 90년도에 그랬다는 거예요. 90년도에요. 네. 지금 그렇게 80년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90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그때는 지금 우리 대학 졸업생들하고 좀 틀려서 좀 내가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공과 관련된 기관, 공식적인 기관에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아버님을 통해서 연좌제 피해자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았고 항상 감시받고 있었고 감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구나 이제 의식이 이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모 이제 신문사에 그 여론조사 연구소에 또 근무를 했고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IMF가 와서 우리 애들 아무리 IMF가 와도 애들 밥은 먹이지 않겠나 해서 이제 몇몇 동지들 모여서 이제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밥을 만드는 밥 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제 성향이 선생이나 뭐 이런 게 딱 취미에 맞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제하고 취미에 안 맞다 보니까
두 차례 이제 부도를 맞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큰 16억 5천이 1차 부도가 나오고 2차에도 그와 상황하는 이제 부도가 나면서 중국으로 피신하고 또 뭐 중국에서 뭐 자살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힘든 삶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부도도 맞지만 또 수입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나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생활, 중산층 정도. 서울 목동에서 이제 조그만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서울에서는 뭐 그냥 밥 먹고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 대신 이제 당장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인데 밥은 먹고 사는 그런 상태고, 그 이후에는 우리 아내가 하도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 하면 뭐 정보과에서 나오니까 아내는 그렇잖아요. 신랑이 그래도 자기 옆에 있는 게 낫지 뭐 감옥에 있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정보과에서 오는 게 지금은 그 87 민주화 이후에는 당연히 걔네들은 자기 업무를 하는 것이고, 또 나는 또 경찰에 도와달라고, 오늘 집회가 있으니까 신고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 핑계를 대면서 중학교 3학년인데 대구에 있다가 병신 되겠다, 서울 가서 공부하자, 집 팔았다. 그리고 제가 부도났으니까 내 힘으로 된 집도 없고 자기 이름 됐으니까 드럭 정리를 해서, 그래서 대구에 있는 시민사회 운동단체를 접고. 그러니까 지금- 대구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활동 못하게 하려고 집을 팔고 아들 교육 핑계로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느닷없이 이제 서울 오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냥 한 10일 정도 대구에 격리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직책이 시월환경유족회 사무처장과 대구 5.16 인권 침해 사건 대책위에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였었는데, 졸지 10일 만에 그걸 정리하고 마누라를 따라서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왔는데 뭐 대구에 그 큰 이 아파트를 팔고 목동에서 아주 작은 아파트를 사골세로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살았어. 여기서 왔어. 학군이 뭐 목동이 좀 좋다나 강남은 간 절편이 안 되고. 야, 우리 마누라 이제 성공했다고, 이제 야, 우리 남편이 이제 이런 시민사회 운동을 안 한다, 앞으로 경찰하고는 마주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내 머릿속이 시키는 이게 뭔가 있는지 오늘 갑자기 전국유족회에 왔는데 사무국장 자리가 비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지 않으면, 내가 두 말도 안 하고 얘기해요.